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음, 음. 공유? 화면이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아마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오늘 주제를 뭐 미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음, 어떤 게 관심 있으실까요? 그냥 제가 그냥 할까요? 예, 뭐 특별히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원하시는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그럼 좀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 뭐 미국 주식하고 연관된 게 아무래도 IT 쪽 최신 동향이니까 IT 쪽 최신 동향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고 저희 뭐 회사 홍보도 할 겸 제가 항상 징징대면서 그 스레드에다가 계속 쓰고는 있지만 우리 준호 주식회 예, 놔두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하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키시고 질문을 주셔도 되고 그럼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40분이니까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뭐 아마 들어오실 분들 중간에 뭐 보시면은 글을 보시면 들어오실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있는 쪽은 중국이라서 1시간이 지금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8시 40분이고요. 예. 한국은 지금 이제 9시 40분이겠죠. 먼저 IT 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할까요? IT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을 일단은 이제 놔두고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 관련된 쪽, 그, IT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그럼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저 뭐 스레드에 제 프로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중국에는 2006년, 5년, 6년 때 이제 중국에 왔고요. 그때 당시에 올 때는 IT 이제 그 네트워크 쪽 하는 엔지니어로 왔습니다. 와서 네트워크 쪽 이제 일종의 컨설턴트로 온 거죠. 일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컨설턴트로 와서 중국에 이제 중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TIC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5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5대 기업이고 그룹사죠. 큰 그룹사고 거기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홍콩에 아마 캐세이 퍼시픽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의 이제 주주인 이제 시틱은 이제 제일 큰 그룹이고 시틱 산하의 시틱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홍콩에 있고요. 그 시틱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캐세이 퍼시픽의 주주였는데 하여튼 그 시틱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회사 중에 광통이라는 쪽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한국으로 따지면 뭐 KT라고 하면 좀 그렇죠. KT는 국영 기업이니까 KT는 아니고 약간 SK SK가 LG LG쯤으로 얘기를 하죠. LG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텔레콤 같은 그런 이제 광통이라는 회사가 광저우에 있었고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이제 네트워크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퍼블리싱 이제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퍼블리싱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 왔고요. 처음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홍콩에 왔다가 홍콩에서 이제 광저우로 들어와서 광저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그 광저우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룹사죠. 그룹사에 있던 비서의 이제 통역이죠. 통역인데 조선족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크게 좀 어,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뒤통수를 맞고
여기서 뭔가를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나름 제가 데리고 있던 이 주재원으로 데려온 한국 이제 개발팀들이 있었죠. 팀원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거기서 하다가 뭐 이거저것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항저우에 2007년에 이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7년부터 지금 쭉 계속 중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요 비즈니스는 한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당시 한 2022년이군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한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고요. 2022년 이후에는 지금 이제 중국 쪽 오퍼에 맞춰서 중국 쪽에서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여전히 엔지니어 일은 하지만 뭐 중간에 이제 뭐 CTO라든가 기술이사나 아니면 외부 컨설턴트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이제 그 투자 관련된 부분부터 이제 스타트업들 성장하는 데 이제 필요한 뭐 투자자 매칭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개인 투자를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어 개인 연봉은 그때 당시 2005년대도 그때부터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나름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억대 연봉이다 그러면 알아줬는데 실제로 손에 남은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나 보다라는 거를 나중에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항저우에 있는 상장사 오너분들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하게 됩니다. 한국 주식은 그 전부터 잠깐 했었지만 한국 주식으로 뭐 재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식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쪽에서 나름 수익이 잘 올라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도 해보자 그래서 2017년부터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한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세금부터 해서 뭐 기본적으로 빠져나간 돈이 주식으로 버는 돈은 다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버는 추가적으로 연봉 플러스 뭐 주식으로 버는 돈도 전부 다 한국의 부동산 쪽 투자한 거에 대한 피해 복구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레드에서 보시면 계속 부동산 요구를 하는 게 한국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제가 직접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간단하게 그 정도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 쪽은 저는 이제 실제로 뭐 직업으로 가지고 시작을 한 거는 93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93년 이전부터는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했던 거는 이제 83년, 84년 이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코딩을 이제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때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 4학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항상 이제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배우려고 그러고 계속 쫓아가서 뭐 같이 하려고 그러고 많이 그러면서 이제 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은 뭐 IT 관련된 거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좋아하다 보니 이제 최신 트렌드나 최신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직접 관련 업종에 이제 몸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정보들은 계속 획득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태고. 그래서 IT 최신 동향이라고 하면 아마 음, 대부분 이제 그 기사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노출되는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미국 쪽은 아마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부분 지금 업계에서 사실은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시간차가 한 아무리 못해도 최근에는 5, 6개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소셜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일반적인 매체보다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일부 개발자분들이나 특정 이제 그런 오픈소스 진영에서 뭔가 특별한 코드가 나와서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술이 나와서 사람들이 같이 막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바로바로 그런 게 이제 공유되는 게 소셜 쪽이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최대한 뭐 빠른 속도로 어떤 정보들을 획득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비즈니스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직접 이제 몸으로 겪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매체에서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일반적인 매체에서 보시는 것보다 한 2, 3개월 정도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빨라졌죠, 그래도. 예전에는 한 5, 6개월 이상 차이가 났지만 지금 한 2개월, 1, 2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T 쪽은 지금 지금 보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종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이나 뭐 아마존에서 뭘 만들었다고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쯤 아시는 거지만 이미 그게 실제로 현업에서 돌아가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알죠. 먼저 알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기업 공시에도 안 나와 있는 걸 먼저 하는 그런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뭐 아마존이 됐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AWS 관련된 뭐 행사나 이런 데서 애초에 개발자 대상으로 할 때 뭐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건 그때그때 미리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NDA가 엮여져 있어서 특정 이제 대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서 뭐 생산 라인이나 이쪽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들도 저희는 이제 먼저 알게 되죠. 이제 관련 업체들하고 저희가 오퍼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얘기할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뭐 그 회사들의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제 일하고는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게 이제 저 유럽 쪽, 지금 이제 주로 오퍼 받아서 하는 것들이, 그 차량, 일반적인 가스 차량, 이제 가솔린 차량 쪽들, 생산 라인 쪽에 이제 자동화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지금 이제 뭐 준호라든가 이런 이제 저희 옥스콥이라는 법인에서 하는 일들은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그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오퍼를 받기 때문에 일종의 외주업체라고 쉽게 뭐 쉽게 한국에서 인식하시기에는 외주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주 개발업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잘 아시는 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다. 팔란티어처럼 되는 게 목적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물론 큰 꿈이죠. 팔란티어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오랫동안 업력을 쌓아왔고요. 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이런 전통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많이 차근차근 본인들의 기술력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쌓아온 기업이고 저희는 뭐 이제 저 혼자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있죠. 근데 하여튼 뭐 목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하고 이제 로보틱스하고 이런 것들, 로보틱 암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그 이렇게 로봇 팔 있죠. 로봇 팔 이용하는 것들. 이종 로봇이나 뭐 사종 로봇, 뭐 AGV 이제 작은 차량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그 물류센터 같은 데 보시면 조그만한 이렇게 짐 올려놓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 보실 거예요. 그런 걸 이제 AGV라고 하는데 그런 기기들을 직접 개발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거기에 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일도 그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T 최신 동향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당연히 대외비나 뭐 어떤 제가 일하는 회사의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NDA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나름 제일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 예측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는 도움이 많이 되어 왔고 음, 다른 분들도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뭐 무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료로 합니다. 유료로 예전에도 잠깐 하기는 했었는데 유료를 한다고 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무료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킬 때마다 무료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 번 할 때는 다 제가 그 녹화 버튼을 까먹고 안 눌러서 이번엔 잘 누르고 하고 있습니다.
IT 최신 동향 부분들을 일단 지금 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써놨는데 인공지능 로보틱스 왜냐면 지금 사실은 IT는 이거 이외에 물론 뭐 퀀텀 쪽 퀀텀 컴퓨팅 쪽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반도체를 써놨지만 반도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반도체보다는 사실 배터리가 반도체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뭐 어찌됐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4차 산업위원회였나요?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배그 게임 개발한 그쪽에 뭐 무슨 의장이라는 그분이 이제 뭐 위원장 맡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뭐처럼 뭐 이렇게 뭐 무슨 메타버스나 뭐 이것저것 다 짬뽕을 해가지고 그런 뭐 어떤 기술을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지금 어떤 문화나 뭐 이런 현재의 시스템에 큰 혁명을 가져와서 어떤 뭔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그때 당시에 만든 거고 그게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수준으로 그 전체 업계가 변화한 거는 지금 인공지능 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출현한 게 물론 오픈 AI가 제대로 이제 우리 인공지능 산업을 제대로 발전해 올려놓은 거고 그 전부터 물론 딥러닝이나 이쪽에 대해서 꾸준히 왔었습니다. 근데 이 딥러닝이나 이쪽 분야들은 사용하던 분야들이 그 전에 이제 오픈 AI가 출현하기 전에 있던 인공지능 기술들은 뭐 예를 들어서 OCR이나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컴퓨터 비전으로 어떤 뭐 사진을 분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각막을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런 형태의 어떤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오픈 AI가 이제 LLM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된 거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산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오픈 AI가 제대로 이제 챗GPT를 만들기 전에는 챗GPT라는 게 뭐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챗봇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오픈 AI 전 시대의 인공지능은 그냥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뭐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딥러닝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LLM 같은 경우는 인간들이 사고하는 방식에 기초해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분석하는 것부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학습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이제 차근차근 쌓아놓기 시작한 게 이제 L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나온 다음부터는 어찌됐든 인공지능 분야가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에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 분야에도 다 이제 쓰이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뭐 2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증기기관 발견 뭐 이런 형태로 완전히 전체 한 번의 산업 전체를 확 바꾸는 그 변화는 인공지능이 지금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예전부터 오래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리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그때 당시 이제 오픈 AI 덕에 우리 챗GPT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이제 일반 고객들에게도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배포가 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층, 일반 고객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 자체를 비즈니스화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많은 산업 자체가 이제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 산업이 이제 합병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덕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로보틱스 분야는 지금 현재 기사들을 뭐 보시면 최근에 막 무슨 이 사종 로봇이나 이종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끼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종 로봇류나 이런 사종 로봇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사종 로봇을 많이 개발을 했었죠. 이족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개발하시던 게 예전에 그 딥러닝 방식인 거예요.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인공지능이 확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이 로보틱스 분야가 인공지능 덕에 급작스럽게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가속도가 붙어버린 게 이 로보틱스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로보틱스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어쨌든 논문 형태로 존재를 하던 아니면 어떤 한 회사의 노하우로 존재를 하던 그랬던 지식 베이스들이 인공지능 덕에 굉장히 그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을 하나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인공위성을 하나 만약에 쏘겠다라고 하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 개발부터 해서 이런 모든 기술 집약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부터 해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런 정보들이 여태까지 쌓여있던 것들이 다 LLM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지 않냐 아니면 뭐 정확하냐 뭐 할루미네이션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과정들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극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 이런 이제 기술 베이스들의 지식들이 바로 로보틱스 쪽에 바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우리가 옴니버스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오픈ESD라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제 팩토리 환경이나 아니면 실제 이제 그 물리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시뮬레이팅 해놓고 거기에 로보틱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킨다거나 이런 환경들 자체가 인공지능 덕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아직 사실은 더 개발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덕에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가속도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보틱스가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뭐 이종 로봇 만들고 다 뭐 이렇게 뭐 무슨 물건 짚는 거 뭐 이거 나 사실은 그거 자체를 어떤 새로운 기업이 스타트업이 탄생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보틱 암을 만들어 가지고 로보틱 암을 다른 기업과 달리 새로운 걸 만들자 뭐 이런 어떤 목표로 스타트업이 생긴다 그러면 적어도 한 4, 5년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개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어느 정도냐면 야,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뭐 기본적인 어떤 전자공학에 대한 아니면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오케이 노와 와서 우리 스타트업에서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예전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기술을 쌓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보틱스 분야가 이제 원래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돼버리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반도체나 제가 이제 배터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도 사실은 이 로보틱스 반도체 배터리 뭐 그리고 나머지 산업들이 거의 다 전부 다 이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경쟁도 치열해지고 더 빨리 새로운 어떤 생각이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IT 최신 동향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빨리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팀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 미국보다 한 1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짝 쫓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짝 쫓고 있는데 중국의 방식은 항상 이렇게 패스트 팔로우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치고 나간 것들을 뒤에서 보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쫓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왜냐하면 다른 분야 우주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처음에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이 됐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중국은 계속 패스 팔로우입니다. 아직은. 미국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딥식 같은 경우도 사실 딥식이 대단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측면이나 어,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 자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 파워를 보여준 게 딥식인 거이지. 딥식 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랑 뭐 아니면 이런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서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할 거고요.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는 강의할 때 항상 하지만 이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최신 과학기술 관련된 것도 그렇고 떼낼 수가 없는 관계예요, 원래. 그래서 뭐 무슨 엔비디아 뭐 GPU 관련된 거 수출 관련된 거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저 같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웃긴 얘기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무슨 GPU는 뭐 수출을 금지시킨다거나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겉보기 식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또 반영이 돼서 뭐 무슨 뭐 그런 규제 같은 게 나오면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이 IT의 어떤 트렌드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뭐 미리 예측을 해서 뭐 미리 저가에 매수하고 뭐 올라갔을 때 판다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흔들릴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최신 동향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게 인공지능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뭔가 새로운 분야도 이제 나올 거고 지금 보면 사실은 항공 우주 쪽에서도 인공지능 덕에 이 모든 분야 항공 우주 뭐 로보틱스 모든 분야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스타트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빨리 캐치를 하려면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는 빨리 캐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이따가 뭐 주식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운용하는 자금을 이제 주식으로만 투자하는 거 하면 실제로 한 뭐 20억이 안 되는 규모인데 그 정도는 사실은 어쨌든 개미죠. 우리는 개미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겠다 이런 가끔씩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할 거는 잘 알려져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뭐 달랑 1, 20억 가지고 1, 20억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몇백 배를 뭐 불릴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종목을 발굴해서 뭐 나는 나중에 대박을 낼 거야.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주식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시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저런 얘기를 할 때, 야, 그거는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어떤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가지시려면 이런 IT 관련된 것들은 최신 동향을 항상 어, 잘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신 동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아니죠. 예,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좀 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예, 한 20분 얘기했나요? 20분 얘기했고 인공지능 쪽을 뭘 지금 좀 설명을 드린 게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그 주로 이제 스레드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최 오픈 AI인가요? 하여튼 제가 그분 아이디를 항상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항상 그 우리 인공지능 산업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계속 이제 소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들이 지금 언뜻 보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모델들이 서로 빨리 발전하려고 뭔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어떤 쪽으로 보시면 되냐면 무조건 온 디바이스 쪽입니다. 이제 엣지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온 디바이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인공지능을 사용을 할 때 지금 챗GPT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뭐 프롬프트를 보내면 이게 이제 오픈 AI 쪽으로 전달이 됐다가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처리를 다 끝내고 LLM이 모델을
그 처리를 끝낸 후에 이제 채팅 형태로 되돌려 오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통신 방식 이외에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건 뭐냐면 아예 내 컴퓨터에 인공지능 하나가 탑재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뭐 공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온라인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모바일 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인터넷이 안 돼도 뭐 예를 들어 시리다 그러면 시리가 그 챗GPT처럼 모든 걸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몇 빌리언, 몇 밀리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그뭐 토큰 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쟁이나 아니면 그런 모델의 발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온 디바이스 누군가가 이거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냥 안드로이드 폰이다, 뭐 아이폰이다, 그냥 이거는 지금 이미 이 앱으로 더 이상 온라인 네트워크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처리가 다 됩니다. LLM 모델을 자체를 아예 탑재가 가능합니다. 라는 수준까지 이제 발전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덕이 나오면 사실은 경쟁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형화로 갑니다.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IoT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뭐 집 안에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 자체가 진공청소기 안에 소형 어떤 LLM이 탑재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네트워크에서 분리가 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돼야지 지금 이종 로봇이라든가 어떤 가정용 로봇이나 아니면 제조업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인공지능들의 자체적으로 그 각 디바이스, 각 기계 하나가 자신만이 구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야지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효율을 위해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어느 쪽에서 그걸 하는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의외로 남들이 생각 안 했을 때 빨리 생각 안 한 건 아니죠, 원래.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출시를 한 게 딥시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딥시크 무슨 중국에서 뭐 이상한 정보를 빼돌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가지고 본인이 다 들여다보면서 보안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딥식 자체는 모델이 이제 기본적인 게 어찌됐든 온 디바이스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가기 위해서 생겨난 그 이제 LLM 중에는 올라마 이제 라마가 있죠. 메타에서 만든.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이제 똑같이 딥시크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게 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 이제 우리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사실 경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쟁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지금 딥시크도 뭐 라마랑 같이 이제 사용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발전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하루하루 변하는 거를 이제 아마 보실 텐데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계속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리소스를 계속 붓고 있기 때문인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온 디바이스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로보틱스나 이쪽에 실리기 위한 기술이다.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쪽에 어찌됐든 이런 인공지능 쪽에 실리려면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딥식이 나오면서부터 무슨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 뭐 AMD도 하고 있지만 이 독점적인 시장에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시장이 꽤 오래 갈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보틱스는 지금 우리가 일반 PC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제 그 서버 그러니까 오픈 AI처럼 큰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GPU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들이 이제 로보틱스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어떤 장치에 바로 인공지능이 실리려면 거기에 어찌됐든 인공지능 관련된 CPU든 뭐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어찌됐든 오래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도 온디바이스 방향으로 가고 반도체 쪽도 온디바이스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혜택을 로보틱스 쪽이 보고 있죠.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매일 거의 매주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인공지능 칩이다 뭐 이런 얘기 한국에도 뭐 인공지능 칩을 뭐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인공지능 칩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실 계산 관련된 거고 물론 대단하죠. 네, 대단한 건데 그 계산 관련된 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점점 좋은 게 나오게 됩니다. 점점 좋게 나오게 될 거고 좋으면서 이제 가격이 싼 게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로보틱스에 다 탑재가 되려면 로보틱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면 이제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CPU도 계속 이제 GPU도 필요하고 CPU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덕택에 인공지능이 온 디바이스로 가고 로보틱스도 본인들이 인공지능을 스스로 탑재하는 방향으로 가고 반도체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배터리는 뭐 어찌됐든 배터리 산업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 자동차부터 해서 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쪽, 제조업 쪽 이쪽에서도 사실은 이 로보틱스에 지금 점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거의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생산했던 케이스로 먼저 시장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확보를 해놓은 덕입니다. 중국은 전기 배터리가 이미 생산 관련된 부분들이 전문화가 된 게 꽤 오래됐죠.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거는 전기 배터리 관련된 건 중국에 앞서 있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을 먼저 만들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로보틱스,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이 계속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로보틱스가 더 빠르게 더 많은 종류로 더 편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막 그 제품들이 소개되는 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뭘 집중해서 보시면 되냐면 두 가지 라인입니다. 하나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물류업이나 이쪽을 자동화하는 로보틱스는 별개로 나오고요. 그쪽과 별도로 가정용,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로보틱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두 가지 별도의 스타트업들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 가정용이나 뭐 어떤 작은 소규모 비즈니스용 로봇을 만드는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 쪽을 만드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로보틱 암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보틱 암은 전통적으로 또 강자인 기업들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 이외에 이종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 로봇 자체도 그냥 걸어 다니고 뭐 영상 보시면 무슨 춤추고 뭐 이런 뻘짓거리 하는데 걸어 다닌 걔네들도 가정용에 쓸지 아니면 공장에 쓸지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구분해서 생산 라인도 만들고 로봇 종류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쪽으로 제조 이제 공장 자동화나 이런 제조 쪽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그래서 로보틱스가 가정용 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실제로 지금 대부분 업계에서 생각하는 로보틱스의 단가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일반 고객들이 봤을 때 한 2,000달러 정도 수준. 지금 현재는 뭐 20만 달러 뭐까지 가는 것도 있고 좀 낮추면 2,000달러, 2만 달러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분의 1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이 10분의 1 이하로 그 이제 단가를 줄이는 판매가라고 보여야 되겠죠. 판매가도 똑같으니까 판매가 기준으로 10분의 1로 줄이는 작업들에 다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 집에 다이슨 청소기 정도, 다이슨 청소기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의 어떤 어, 가사 일을 도울 만한 로봇을 만들면 이게 충분히 시장에서 승부를 할 수 있다. 그 대부분의 가정에 많이 보급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가격 정도를 책정을 하고 다들 지금 이제 산업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의 최신 동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 어떻게 보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디테일하게 가면 뭐 디테일한 건 너무 기술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인 지금 현재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실제로 업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발전 방향하고는 좀 속도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실제 업계에서는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체에서 보여지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광고를 보시면 약간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게 이걸 지금 팔겠다고 광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홍보죠. 홍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어, 왜냐면 공장에서 실제로 쓰는 로보틱암이나 이거는 원래 굉장히 큰 비싼 가격이고 그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 생산한 걸 계속 쓰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체를 하기 위한 과정에 뭐 이종 로봇이 필요한 것도 있고 사종 로봇이 필요한 것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런 쪽들은 사실은 B2B로 비즈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죠. 이거를 당신들이 뭐 당신들 생산 라인에 이 로봇으로 교체를 하면 이만큼 뭐 효율성이 있고 이만큼 이제
그 생산 단가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제안을 하고 B2B로 이제 비즈니스가 되던 것들은 이미 그 전부터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영상들은 그런 이제 B2B 영상들을 좀 나중에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시간차가 있는 상태고 이미 업계에서는 더 빨리 되고 있는 거고 업계에서 실제로 이제 뭐 가정용으로 로봇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청소기 정도, 진공 청소기 정도 로봇 청소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그 로봇 청소기 정도의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가 나오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년? 1년 정도? 한 내년쯤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들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쯤부터는 이제 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종 로봇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사종 로봇 그 우리 강아지 같은 그런 친구들이 됐든 그런 걸 넣을 수가 있죠. 근데 가사를 집에서 사용하려면 사실은 그 집에서 사용하는 게 원래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한데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도 낮춰야 되고 가격 낮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은 많이 여러 가지 그 이제 어 뭐랄까 자재 자체가 이제 싸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낮춘 편이고 지금 안정성이나 왜냐면 가정 안에서 사용할 때 이제 안정성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스레드 얘기하지만 그 로봇 개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인이 자고 있는데 밟고 지나가면 밟고 지나가거나 확 깔아뭉개면 머리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안전성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단가 낮추는 것도 한 1년 정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되면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거고 아마 그 시점쯤 돼야지 영상들도 홍보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광고들, 제품 광고 정도의 영상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생각하시고 기업들이 투자할 때도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종목 리딩을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막 바닥에 갔다가 뭐 잠깐 또 올랐다 또 쭉쭉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죠. 쇼핑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가격이 높은 상태면 뭐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높다 낮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평균가 본인들이 계속 유지해오던 가격 대비로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찌됐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저는 뭐 요 몇 주죠. 요 몇 주 동안 한 2개월 안 되죠. 한 5, 6주? 한 4주 정도 되겠네요. 한 4주, 5주 동안은 꽤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으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뭐 미리 다 알아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무슨 뭐 차트 보면서 분석하거나 퀀트 투자를 했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분야하고도 연관돼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주가가 곤두박질 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꼭 이런 최신 동향은 머릿속으로 계속 담아두시면서 전체 트렌드가 이제 흘러가는 걸 보시면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네요. 반도체 배터리는 뭐 특별히 제가 얘기할 아이고 네? 야 배털? 갑자기 배터리라니 돈 아니야. 1번 하여튼 됐습니다. 1번 됐고 그냥 짝대기를 이걸로 그쳐. 얍. 아유 왜또 네. 1번 됐고 자 미국 주식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저희 5명만 있죠 지금 더 들어오신 분 있나요? 더 들어오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섯 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미국 주식 선호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한 분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막 이랬군요 중간에 제가 못 봤네요. 음,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예,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희 5명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혹시 나중에 들어오셨나요? 들어온 시간이 제가 표시가 안 돼서. 지금 마이크 키신 거는 따로 질문하려고 하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음소거 해드릴까요? 아, 음소거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뭐 바로 미국 주식 관련된 걸 좀 할까요? 그러면 화면을 한번 좀 바꿔보죠. 아, 10분 있으면 시작이네요. 그쵸? 또 개장인데, 쉽시다. 어쨌든 지금 프리장도 그렇고, 오버나잇부터 해서 쭉 프리장부터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제가 뭐 리딩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종목 추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원래. 투자는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돈을 투자로 수익을 올리셔도 본인이 선택하셔서 올리셔야지 그게 실제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남이 하라는 거 따라서 해서 돈을 버시면 그거는 분명히 나중에 다시 다 되돌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것들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 듣지 마시고요. 저는 종목 정 안 되면 저는 이제 정 안 되면이 아니라 종목 추천을 안 하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좀 보시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뭐 몇 종목 얘기했죠. 몇 종목 말씀을 드렸고, 음, 제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포트폴리오 공개 안 하고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공개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주식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 자체는 어, 현금으로 실제로 투자 금액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되고요. 누적 금액 한 4억 좀 넘겠네요. 4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주식 자산으로 있는 거는 한 20 몇 억 대 최근에 지금 한 4, 5주 정도 꽤 이제 수익률이 높게 나와서 그 또 한 몇천 정도 늘긴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참고로 포트폴리오가 계속 말씀드린 다섯 종목 이상은 저는 하질 않습니다. 보통 다섯 종목으로만 저는 그 수익을 계속 낸 거예요. 다섯 종목 이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도 너무 야, 이거는 안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케이스들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도 열 종목까지는 안 갑니다. 한 일곱 종목, 여덟 종목 갔다가 뭐 적당히 오르면 적당히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고요. 저는 다섯 종목 정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 어떤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DM 보내오셔가지고 본인 포트폴리오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봐드릴게요. 봐드리는 거면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 포트폴리오 봐달라고 하니까 봐드렸는데 종목을 200, 200 종목을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0 종목, 기업 회사를 200개를 투자를 하시면 일단은 절대로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는 제가 이제 그 다른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본인이 그 사업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사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보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또는 반대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도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주식이라는 게 그냥 뭐 돈하고 일대일로 교환이 되는 그냥 증권, 단순한 증권, 뭐 이 채권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뭔지. 내 지분으로 인해서 내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정말 중요한 크루들한테 뭔가를 스톡을 뭐 주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혜택을 주던 할 때 이 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주식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근데 주식이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식 자체를 어 그냥 돈으로만 환산을 하시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주식이라는 걸 뭘로 생각하시면 그 기업의 본인이 오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의 감정을 이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식은.
그 정도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사가 왜 그래서 오르고 있고 왜 내리고 있는지, 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떨어지는지, 난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돼, 이 회사가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칙을 가지고 그 회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애정이라고 봐야 되죠. 뭐 능력은 아니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0개의 종목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식을 200명 낳은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이제 비유를 드려요. 200명 자식 낳으면 어디서 200명 중에 몇 명이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신경도 못 쓸걸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우리 자식 그 뭐 항상 그 비유하지 않습니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열 손가락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손가락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진짜 한 200개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깨물면 어떤 걸 깨물었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그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집중을 못 합니다. 집중을 못 하고 집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안 봅니다. 전 투자할 때.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이 주식 강의하는 영상들 보시면 뭐 무슨 뭐 양봉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뭐 이거 뭐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에서 이게 뭐 주식이 이게 뭐 어떤 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거 보시고 분석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IT이기 때문에, IT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하고 관련된 모든 전 세계 시장의 주식 데이터를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하베스팅을 해가지고 따로 어떤 뭐 예를 들어 스크롤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데이터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가져와서 전 세계에 있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퀀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뭔가 뭐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대단한 컴퓨팅 환경에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계산하면 미래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처럼 최면을 거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큰 착각.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퀀트든 뭐든 수학적인 요소든 뭐든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주가가 폭락하거나 뭐를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분석을 하는 용도로 과거의 데이터를 쓰는 거지. 그 과거의 데이터로 저때 저랬으니까 이때 이렇게 산이 뭐 이렇게 가서 이게 어깨고 이게 뭐 발목이니까 이때 샀어야 돼 뭐 그냥 그거는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생각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권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뭐 무슨 챗GPT 뭐 복권 이제 그 저도 이제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긴 했지만 복권 번호 뭐 6개 찔고 찝어주는 거, 로또 645 번호 찝어주는 거 이런 것도 웃긴 거거든요. 그 보면은 차트로 다 나옵니다. 이제 전체 여태까지 총 역사에서 이제 그 로또 서비스하는 기간 동안 어떤 번호가 많이 나오고 어떤 번호가 덜 나오고 이런 거 딱 보면 그걸 보여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가 주로 많이 듣는 예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전체 한국의 로또 645 번호 보면 19번이 제일 전체 그 번호 중에 19번이 제일 안 뽑혀요. 제일 안 나옵니다. 유난히.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 지금까지 봤더니 19번이 제일 안 나왔네. 그럼 나는 19번을 선택을 해야지라고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그게 다음 주에 19번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그걸 분석하는 데 쓰고 확률이라는 건 어떤 뭐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뭔가 점쟁이처럼 미래의 어떤 주가를 맞추거나 그런 걸 벌써 장이 열렸군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가 예측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은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업에 내가 창업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진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 진짜 같이 막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 회사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가 오너다라는 정도까지로 어떤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고 그 회사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가치보다 이상하게 낮다, 아니면 이상하게 높다 싶을 때 그때그때 적당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그런 게 장기 투자이고 그게 주식 투자인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차트 보고 사실은 저는 말씀드릴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뭐 리딩을 하지도 않고 뭐 무슨 종목 이번엔 무슨 종목이 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는 이 종목은 내가 보기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
이 회사를. 너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또는 너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해서 아, 난 이 회사가 너무 좋아. 이 회사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 뭐 그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뭐 대차대조표도 보고 뭐 다 해야지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본다고 아실까요? 그래서 물론 회계 자료 그 이제 공시되는 공시 자료를 보는 거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공시 자료에는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근데 공시가 뜨면 이제 미국은 좀 낫죠. 이제 미장은 좀 낫으면 미장은 어쨌든 공시 자료가 뜨면 그 공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여야지 정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이면 비정상입니다. 그럼 불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문제지만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공시 전에 우리 공무원 친구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기업의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한국은 엉망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지만 적어도 미국 주식에서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자료를 정도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공시 보고 아, 이 기업이 뭐 작년도는 뭐 어떻게 했는데 부채가 얼마고 뭐 지금 현금을 어떻게 뭐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연구개발비로 얼마를 투자했고 이런 것 정도 보시는 건 상관없죠. 근데 그게 주가하고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는 기업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은 물론 이제 주가를 따르지만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단순하게 앞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매출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한번 앞서가기 시작하면 상상하지도 못한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는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내재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시 자료로도 나타나지가 않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식 투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그 기업에 대한 본인의 영감이나 본인의 감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치적인 분석보다. 아, 얘네들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매출이 올라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그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다. 어차피 위험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만한 그 내재된 가치를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것 자체만으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걸 알면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면 이 기업에 내재된 가치를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 투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감정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의 그 사람들 뭐 심리 싸움이라면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느낌이거든요. 그냥 전 세계 사람들 우리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나는 이 가격에 살래, 나는 이 가격에 팔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걸 대신 대변하냐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지 실제로 내재된 가치를 전체 투자자 중에 몇 퍼센트나 이해할 수 있을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팔고 싶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회사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지. 회사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디즈니를 좀 보죠. 디즈니 지금 뭐 하루 만에 얼마가 오른 건가요, 지금? 디즈니 얘 왜 이렇게 점프했죠? 아십니까, 원인? 그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뭐 분석하는 거 좋아하죠. 유튜브 영상 만들긴 좋아요.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이슈 가져와 가지고 뭐 무슨 매크로 가져와 가지고 뭐 무슨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뭐 뭐랑 또 연관 지어 가지고 뭐 디즈니가 그래서 올랐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디즈니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디즈니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바닥을 길 때 이때는 사셨어야 돼요. 뭐 저는 디즈니 샀다 안 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 평균가, 뭐 전체 평균가를 한번 보죠. 가격대가 어떤가. 달로 보면, 달은 너무 평균가 그거 하네요. 뭐, 얘 왜 이래? 또. 아, 디즈니가 엉망이구나. 이게 몇 년도인데, 이게 언제죠? 2022년. 야, 지금 이 가격대, 가격이 더 뒤로 가볼까요? 더 뒤로 가면 어디까지 가나? 야, 뒤로 가봐. 야, 뭐, 언제야? 얘 왜 이래? 디즈니. 이때로 보죠, 그러면. 이게 언제? 2015, 2015년. 2015년 주가로 가 있는 거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저라면, 제가 디즈니를 좋아한다면 지금도 사고 있어야 돼, 그냥. 이게 올랐어도. 지금 오늘 하루 날짜, 하루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뭐 여기서 갑자기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 투자한 지 얼마 안, 디즈니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봤을 때, 야, 얘 왜 이렇게 올랐어? 이 가격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라고 해서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투자자라면, 제가 그리고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도 사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이때구나. 그래가지고 이때도 샀을 거고 이때도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으면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낮을 때 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사놓으신 분들이면 다행히 지금 이때는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추매 하시는 뭐 그런 거 보면 유튜브에 그런 거 뭐 영상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추격 매수 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가 이제 그 저희 준호에도 그 룰이 있지만 자기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얼마입니까? 20달러가 올랐는데 몇 프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20%입니까? 여기서 20% 올랐으면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목적은 이 기업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80달러에 나는 샀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80달러에 사면 저는 보통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은 절반씩 처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80달러에 샀다 그러면 뭐 한 몇 프로인가요? 84, 30이니까 한 뭐 84달러 정도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84달러면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이면 며칠째인가요? 여기에 사서는 바로 이날이겠네요. 둘째 날쯤에 한 저는 절반을 팔았을 거예요.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있는 게 다시 떨어졌으면 여기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84달러였는데 88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세 번째 날 나머지 이제 절반 남은 거에서 또 절반을 팝니다. 그럼 여전히 또 절반이 남아 있죠. 절반 남아 있는 거 다음에 왔는데 여기는 또 이제 떨어졌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뭐 이때쯤 와가지고 또 팔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산은 이때 됐겠네요. 이날. 그러면 실제로 날짜로 보면 이거는 지금 4월 7일이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적어도 이제 수익은 저는 이제 어찌됐든 4%씩 그러면 뭐 몇 번 정도 될까요? 4%씩 보통 한 네 번 정도 이제 내고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쿼터 뭐 이제 하프룰이나 아니면 트리플룰 같은 경우로 따지면 한 네 번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 매수했던 거는 한 네 번 정도 수익 내고 처분을 하고 이제 다 청산이 되죠. 익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디즈니에 대해서 주식을 다 아예 처분하고 없애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쯤에 이제 청산하고 끝납니다. 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라는 느낌이 없어요. 추격 매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미 저는 익절해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디즈니라는 게, 지금은 조금 너무 너무 뭐냐, 올라간 것 같아. 제가 이제 디즈니를 좋아한다 그러면 너무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안 사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디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아까 2015년 어디 갔어? 2015년 주가가 어디 갔나? 왜 이렇게 원 위크 한 달라면 뭐 아까 2015년 주가인가요? 이게 2020년이고 이쯤이나요? 네. 2015년 주가 기준으로 지금 뜨면 저라면 지금도 사고 있을 거예요. 다시 익절을 하고 이미 이때 뭐 어제죠. 그럼 어제 익절하고 오늘 다시 저는 들어갈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매수 시점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쓴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엔 저는 디즈니를 이렇게 믿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본인의 원칙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수익을 계속 내는 거지.
단순하게 매수가 기준, 매도가 기준 뭐 이런 기준도 없고 그냥 이 회사는 지금 뭐 가치가 높아 나빠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따라서 야 지금 이거는 뭐 2015년 기준으로 지금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니까 더 사. 그런다고 해서 따라서 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매수해야 될 땐 매수하고 야 이거는 좀 떨어졌으니까 더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계속 더 떨어지면 당연히 내가 사고자 했던 가격보다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미국 주식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 손절은 절대 하지 마라. 손절이라는 거는 손실을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위험성이 느껴지면 그걸 하는 거지. 뭐 본인이 워렌 버핏도 아니고 야 포트폴리오 조정하려고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난 손절을 해야 돼. 그 웃기지 마세요. 무슨 그게 뭐야?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게 손절이라는 건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꼭지에 샀다. 꼭지에 샀으면 그냥 꼭지에 산 건 두세요. 거기다 항상 그걸 기억 잘 적어두시 어디다 노트를 주시든지 어디다 적어놓든지 해놓으시고 내가 꼭지에 몇 주를 얼마에 샀어 놔두시고 얘가 쭉 나락으로 가가지고 밑바닥에서만 놀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밑바닥에서 노는 동안 얘기했잖아요. 떨어지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또 거기서 매수해가지고 내가 수익이 나면 또 팔고 밑바닥에서 노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계속 그런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구조해달라고 외치는 애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밑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주의하실 거는 당연히 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 싹쓸이 해가지고 매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연히 남들 얘기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게 더 떨어질 거 대비해서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은 양보다 좀 덜 사고 팔 때도 내가 지금 확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팔고 싶은 양보다도 좀 덜 팔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남겨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단순한 걸 못하기 때문에 주식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그 원칙 지키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못 하세요. 막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더 떨어지면 사요. 뭐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야지 판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르려고 하는데 바로 팔아버리고 아유 안 되겠어 난 간이 작아가지고 바로 팔래 그런 게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칙 항상 가지고 하시라고 그런 거고 그런 거를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식 노예를 만든 거예요 제가. 준호를 만들어서 그걸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준호 지금 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이 나세요. 왜냐면 준호 룰 자체가 손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실 수가 없어요. 손실 확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익만 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저한테 한 달 지금 테스트한 지 한 달 정도 테스트로 제가 이제 그 1개월 무료 사용권 해가지고 이제 하신 분들 있으신데 몇 분들이 그분들이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 수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이 좋은 이유도 있고 그 전에 사신 분들은 폭락장이죠. 근데 폭락장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폭락장이라도 거기에서 이분들은 준호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냥 본인이 산 거에 대해서 산 금액에서 올라가면 팔고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다 주식 노예가 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만 원 넣으신 분들은 20만 원 수익 생기시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그런 후회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면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자체를 너무 갑자기 원론적인 것만 오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지금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뭐 주식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면 약간 지겨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 그 정도로 미장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그렇고 뭐 주식 리딩방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리딩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리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종목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빨가네요. 아, 이건 지금 이제 이 앱은 그겁니다. 그 뭐야 푸트 앱입니다. 홍콩 푸트. 그래서 홍콩 푸트 앱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일 때 플러스는 빨간 떨어질 때 빨간색이 아니고요. UI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봅니다. 빨간색을 좋아해서. 지금 다 빨간색이라 뭐 종목을 추천해 드릴 것도 없고 아까 디즈니 좋네요. 디즈니가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가격이니까 디즈니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그 본인들 놀이공원 관련된 비즈니스 하고 이제 IP 쪽.
뭐 영화 쪽도 뭐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 OTT는 제가 보기엔 OTT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디즈니는 어쨌든 IP 파워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IP 파워를 우습게 보시면 디즈니를 우습게 보실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는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 IP 파워는. 그래서 디즈니 괜찮네요. 뭐 이때 투자했으면 참 좋았겠네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본 거는 좀 늦긴 했는데 이때 투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갑자기 왜 이렇게 튀었을까요? 더 오를진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이 정도 가격도 난 상관없어. 이 가격 80달러 보면서 에이 저때 살 걸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실 수도 없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즈니도 괜찮고. 자,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지금 아마존 어떤가요? 아마존 주식이 뭐 아마존은 아마존은 어떤가? 아마존은 잘 한번 피크 치고 내려왔군요. 어, 피크 친 게 언제쯤인가요? 1월 1월쯤에 올라갔고 이게 뭐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마존에 대해서는 일단은 글쎄요 가격이 지금 189면 뭐 매수 추천, 매도 추천 이런 걸 할 수도 없고. 자, 아마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제 제가 IT 관련된 쪽이니까 이 IT 쪽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을 단순하게 물류 회사나 아니면 이커머스 쪽 회사나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존 여러 가지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거 뭐 출판 회사로 보시는 쪽은 없으시겠죠, 이제. 이커머스나 물류 뭐 우리 IT 쪽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존은 어떤 기업으로 보시는 게 맞냐면 아마존은 인공지능하고 IT 쪽. 아마존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여기에 보시는 수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에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의 상투를 잡고 있어요. 아마존은 그만큼 대단한 업체입니다. IT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AWS 아시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AWS보다 근데 요즘에 다른 거 뭐 얘기 많이 하시죠? 아마 그 관세 때문에 뭐 이커머스 쪽하고 연계돼서 아마존이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존은 그 물류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물류 쪽도 물론 잘하시지만 아마존은 AI 쪽, IT 쪽 회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89다. 뭐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살만한 회사 같습니다. 뭐 금 관련된 쪽 이건 이제 그 아마 이 골드 바리골드가 이제 금 채광 관련 금 채광을 채굴 관련 채굴이라고 그러면 좀 코인 쪽이니까 하여튼 채광 쪽 아마 업체로 알고 있고 금 관련된 것도 금 가격이 지금 오르지 않았나요? 얘는 왜 계속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이 골드 얘는 이제 금 가격 오르면 같이 오르고 뭐 이러더라고요. 채광 업체. 뭐 여러 개 있죠. 이건 홍콩 쪽이니까 홍콩 말고 엔비디아는 왜 떨어질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담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인텔 예전에 잘 나갈 때의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를 잡고 무슨 주가가 급등한 기업으로 그냥 운이 좋아서 급등한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때를 잘 만나서 급등한 기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게 언제쯤 주가인가요, 지금? 1년 전이네요. 1년 전으로 거의 되돌아왔군요. 1년 전 가격이면 살만한데요,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는 뭐 매수해도 큰 상관이 없을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지금 116이면 싼 것 같아요. 애플. 애플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볼까요? 애플 주가 왜 이래? 아, 나름 애플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전으로 거의 돌아왔네요. 애플도. 애플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모으셔야 될 회사입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먼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상품 주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상품을 잘 만듭니다. 옛날 대우 그 뭐 탱크주의 이런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애플 친구들은 그 제품이 하나 나오면 너무 오래 가요. 삼성폰이나 이런 것처럼 좀 빨리빨리 교체, 좀 떨어지면 잘 고장나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잘 안 늘죠. 중국에서, 예전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애플폰이 자주자주 갈아야 됐기 때문에 나름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애플폰이 너무 잘 만든다. 지금 맥도 그렇고요. 아이맥이 됐든 맥북이 됐든 맥 시리즈들도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잘 만들어서 문제입니다, 애플은. 상품 가격이 뭐 비싸긴 하더라도 근데 너무 상품 주기가 길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아이폰 12까지는 지금 편하게 다 쓰죠. 아마 아이폰 12, 11, 12는 다 편하게 아직까지도 쓰실 거예요. 원래 그 정도 주기면 폰 자체가 아예 그냥 내다버려야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잘 쓰기 때문에 애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제가 보기엔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OS나 아니면 지금 이제 유일하게 조금 실질적인 약점은 이제 AI 쪽, 시리하고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를 잘 못하고 계세요. 잘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인하우스로 하지 말고 외부 기업을 뭘 인수를 하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계속 그거를 사람 뽑아가지고 하려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엑스코드나 이쪽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쪽 쓰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조만간 이제 인공지능 쪽 제대로 통합을 시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1년 전으로 내려왔으면은 애플도 괜찮겠는데요. 사놓으셔도. 뭐.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을 저는 뭐 보질 않습니다. 제가 뭐 제 회사나 제 회사를 상장시키면 모를까. 새로운 회사는 거의 안 보고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거는 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리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 사람하고 팔 사람하고의 어떤 가격 경쟁, 가격을 가지고 심리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을 해야 되지. 아, 나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발굴해서 얘네들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대박을 낼 거야. 이런 식의 투자는 나중에 뭐 한 100억 이상 버셔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엔젤 투자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LP도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어디 펀드에 출자도 하시면서 큰 금액을 그런 거 하실 때나 새로운 어떤 기업을 발굴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런 새로운 기업에 하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이상한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뭐랑 똑같냐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아시죠? 지금 거래량 1년 해봤자 뭐 몇십만 건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몇만 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십만 건은 안 될걸요?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근데 그런 거랑 이런 뭐 몇십만 건 안 되는 거 여기서 한 주식을 그런 주식을 투자해 보시면 아십니다. 아마 얘네들이 그럴걸요. 루이비통도 아마 제가 해놨을 텐데 얘네 볼륨 보면 이게 볼륨 기준이 1.5면 얼마야? 1.5 밀리언인가? 100만 주인가요? 표시가 안 되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제일 많을 때 1.5라고 돼 있는데 1.5 빌리언인지 밀리언인지 모르겠네요. 밀리언이면 아마 150만 하루에 그러니까 15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지금 15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면 뭐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팔란티오 같은 애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 243배잖아요. 아까 걔네 비해서 볼륨 자체 거래량 자체가 200배가 더 이런 팔란티오 같은 게 200배가 더 많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라는 주식이 유동성이 높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지만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나타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주식을 투자하는 게 바로 그런 뭐 숨겨져 있는 기업을 그런 뭐 이렇게 발굴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유동성이 없는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 우리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기업을 창업해서 저처럼 옥스콥 창업해가지고 옥스콥 우리 100만 주 있어요. 100만 주 가지고 우리끼리 거래하면서 펌핑을 해봐요. 뭐 그런 거나 할 때나 하시는 거지.
그런 기업 발굴한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잘 아시는 기업들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ETF도 뭐 ETF 제가 여기다 몇 개 추가해 놓은 것 같은데 보려고 그 제가 커버드 콜 ETF 예전에 한번 추천드리긴 했는데 배당 주는 것들 배당 주는 거 하시면 항상 그 뭐야 매달 주는 요거죠 요거 테슬라 이런 거 배당 주고 배당을 얼마나 주죠? 디바인드가 UI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이 주식 관련된 정보가 어디 밑에 있구나. 여기 밑에 어떻게 올려야 돼? 아닌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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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나오질 않아. 섹터, 옵션. 아닌데? UI가 보기가 어렵군요. 이거 어디서 봐야 돼? 뷰. 보는 방법이 없나? 여기 있다. 주식 관련된, 진짜 아닌데, 뭐 안 나오네요. 뉴스 말고 코트. 여기 디바인, 오른쪽 보이시나요? 여기 디바인, 왜 안 나와 있냐? 뉴스로 봐야 되나? 뉴스에 보면 아마 나와 있겠네요. 뭐, 주식, 코멘트는 소용이 없을 거고요. 어이구, 뭐야, 갑자기 넘어가 버리네. 찾기 어렵네요. 하여튼 이거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뭐 배당이 얼마나 주는지 그냥 주는 게 나오나? 배당은 며칠 줬었는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네, 음. 하여튼 뭐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서 ETF도 이제 유명한 회사 ETF 이제 그 상품들 구성 내용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못 참겠네요. UI를. 참 답답하고 돼 있네요. 세이브 메일, 윈도우 레이아웃이 있네. 레이아웃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냐? 아닌데? 이거 뭐야? 모르겠다. 야, 꺼져라 너. 가라. 야, 이게 어떻게 없애야 돼? 하여튼 안 보이네요. 캐피탈. 서머리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홀딩스. 어, 비바인드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나? 캐피탈. 여기 있다. 요거 어디 갔냐? 여기 이건가? 비바인드 프레 도저히 모르겠네요. UI가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군요. 이거 없어지지도 않아. 왜 이렇게 이게 맥이라서 제가 맥하고 윈도우하고 막 헷갈려서. 하여튼 네. 뭐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ETF도 가급적이면 그 ETF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셔가지고 구성이 어디 어디에 이 ETF로 투자가 되는지 이 펀드가 어디 어디 투자되는지 확인하시고 매월 배당을 주는 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배당주 할 때 1년마다 주건 아니면 그 분기인 거 왜냐하면 배당을 매일 줘야지 매일이래 지 그 계산이 되거든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금액이 매달이 아니라 막 3개월만 줘도 계산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거를 이게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매달 배당 주는 걸로 투자를 하시고요. TSLI가 지금 가격대가 보면 언젠가요? 이때쯤이네요. 그렇죠? 와, 이때쯤이네요. 전에도 있었나? 높게 올라갈 때도 있었구나. 뭐 계속 이 정도가 유지가 됐네요. 그러면 2023년이면 너무
아, 초창기로 거의 됐구나. 8달러 거의 뭐 원점으로 들어온 건 22년도. 그럼 거의 한 몇 년 전인가요? 이제 3년 전인가요? 그럼 제가 보면 뭐 가지고 있을 만하겠네요. 들고 있을 만하겠어요. 이런 배당주 투자하시거나. 네. 뭐 주식 종목을 집어드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 그 미국 주식 투자 관련돼서 제가 기본적인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줄어들으셨군요. 예, 이제 피곤하시겠죠. 이제 11시가 됐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먼저 가신 것 같고. 뭐 연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뭐 나머지 것들 얘기를 하다가 또 시간 가도 다들 피곤하실 거기 때문에 내일 출근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금요일이니까 저는 내일 출근 안 합니다. 내일 출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음,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나머지 거 뭐 세 개 안건은 자, 봅시다. 공유가 음, 뭐 부동산은 얘기할 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럼 간단하게 빨리 해가지고 끝낼까요? 예. 특별히 질문사항 없으신 것 같으니까. 뿅 주식했고 한국 부동산 동향 뭐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계속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서울 지역에 이제 빌라를 가지고 있고 지금 40여 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제 그동안 꾸준히 뭐 친척분들에서 뭐 거의 1년 가까이 나눠줬네요. 많이 나눠주고 지금 한 20여 채 남았는데 나눠주면서도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왜 내냐면 저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이던 주택을 팔면 그 전에 재산세 면제받았던 게 좀 이제 낮게 받았던 게 있어요. 그걸 다시 다 배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다 배탄내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부동산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끝났습니다. 예, 절대로 한국 부동산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가치가 올라가려면 원래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이 인플레이션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가가 올랐잖아요. 한국의 물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짜장면 값이 아직도 뭐 500원 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렇게 오르듯이 짜장면 값 오르듯이 부동산도 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부터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8년 전으로 그 전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 박근혜 씨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부동산을 더 이제 너무 그 부동산이 주저앉아 있으니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띄우기 시작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집을 사게 하고 이제 내 집 마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살짝 띄워보려고 하다가 바로 띄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세가를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같이 붙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나름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제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데 내가 집을 사도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계속 자녀를 낳고 여기에서 뭔가를 해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소비도 조금씩 늘리면서 자산을 조금씩 축적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와 예금을 쌓아놓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제 부동산 자산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껴야지 이 부동산 자산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박근혜 씨 때 굉장히 불안불안하던 것들이 문재인 씨가 되면서 조금 안정화가 됐다 싶으니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매가가 오르더니
전세가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린 형태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나오던 게 이제 갭 투자였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갭 투자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갭 투자는 두면 안 돼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말 그대로 그냥 그 레버리지로 뭔가 자산을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주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삼성 주식을 100만 주를 사는데 100만 주를 내 돈으로 살 필요 없이 은행에서 100만 주 살 돈을 빌려주면 난 돈 대출 받은 걸로 그냥 삼성 주식을 100만 주를 사는 겁니다.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 삼성 주식이 올라갈 거니까. 난 올라가서 팔면 내 돈 한 푼 든 거 없이 삼성 주식을 나는 은행 대출로만 사가지고 판 다음에 이자 내고 나는 그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나는 따로 챙기면 되지라는 계산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그 갭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 투자 자체가 뭐냐면 야 전세가 매매가랑 똑같으면 그럼 나는 내가 돈 투자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부동산 전세자들 임차인을 집어넣으면서 집을 사면 나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갭 투자고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이 산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샀던 게 한 2억 정도, 2억 2천 정도 이제 기억은 하는 게 세금을 이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 투입을 했던 게 한 2억 2천 정도고 산 게 한 총 50채 정도 샀어요. 빌라를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를 한 50채 정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당연히 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투자 금액은 한 2억 정도만 투자를 해서 50채 주택을 샀고 발표는 그 집을 계속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거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겠다 주식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고 전세금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전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집값도 올라가겠지.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고 8년이면 8년, 8년 정도 내가 운영을 하면 8년 후에는 가격도 올라가 있고 세금도 아꼈으니 나는 이득이 되겠네. 그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현미가 적극 권장을 했죠. 너희 사업해. 임대사업해서 전세자들, 임차인들 넣고 하면 너희들 돈 조금만 들고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김현미가 직접 얘기한 직거리예요. 그게 갭 투자를 지금은 무슨 범죄시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다 권장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저도 그거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그때부터 2018년 후반부터 해서 갑자기 다주택자들이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운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많이 사재끼는 애들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많이 산 그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집값을 올리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집을 임대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단타 치듯이 부동산을 단타 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심지어 2억짜리면 이 사람한테 2억에서 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루 만에 2억 2천에 팔고 이렇게 했어요. 하루 만에 2천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해도 매매가 되던.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부동산을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니 그 뭐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는데 그 프레임을 씌울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자마자 바로 팔면 양도세가 얼마냐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을 남기고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남겼지만 세금을 얼마 내냐면 거의 1,800만 원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거의 1,600만 원, 1,800만 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또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라는 좋은 거예요. 단타를 치고 번 돈의 대부분은 세금 내는 건데 이 사람은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지만 세금 빼면 한 400만 원 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타를 치다 보니까 정부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거치고 근데 그걸 막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세금 많이 거치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욕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바로 사자마자 바로 팔고 더군다나 무주택자인 상태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자마자 팔았기 때문에 무주택자예요. 얘네는 주택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핑계를 댈 게 뭐였냐면 다주택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2018년부터 해서 심지어 임대사업자, 지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까지도 범죄시해서 임대사업자를 없애지도 못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온갖 규제를 다 넣고 거기다 종부세까지 때려서 거의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 5년마다 집이 하나 없어지게끔 세금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2018년부터.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2019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좀 덜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갔잖아요. 이사를 안 가니까 현상 유지만 하다가 2022년 이제 코로나 풀어지면서 2022년, 2023년 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그 우리
그 전에 있던 대통령, 우리 누구죠? 이름도 갑자기 까먹었네. 우리 누구야? 윤석열 씨. 윤석열 씨가 올라오면서부터 마치 문재인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국토부는 해결 안 했어요. 그 문제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 더 쬐고 다주택자들 쬐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야, 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이렇게 폭락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재밌는 건 기사 보면은 뭐 신고가 갱신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갖 사방에서 그런 그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매체들은 신고가 갱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강남 일부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고 지금 전부 다 폭락이에요. 가격 자체가 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5년 전, 이제 6년 전 거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격은 다 서울시도 지방은 폭탄을 맞아서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 자체도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이런 방구 뻥긋뻥긋도 안 하고 뭐 정치인들이나 지금 나타나가지고 무슨 다주택자를 함부로 이제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던 거 이제 마치 신경 쓰는 척 하는데 그건 이제 뭐 대통령 뭐 선거 됐으니까 그러는 거고 지금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미 맛을 들였어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나 지금 집 있는 사람들을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해서 그 집을 낙찰을 당연히 경매가 넘어가면 원래 정상적인 우리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경매가 넘어갔으면 그거 싼 집을 다른 사람이 싸게 낙찰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내버려 두니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낙찰받아요. 더 싸게 떨어질 거라서 더 싸게 안 떨어지게 적당하게 떨어지게 해서 그걸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떨어진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를 주겠다.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공임대를 주겠다. 새로운 뭐 임대 아파트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빌라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LH에서 이거 공공임대 줄게. 더 싼 가격으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들이 경매 받은 가격보다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그 사유재산 뺏어가는 걸로 마치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한테 해주는 척 이제 편법 모든 게 편법 불법인 겁니다. 완전히 불법이에요. 불법인 행위들을 하는 거죠. 왜 불법이냐면 경매에 넘기는 거 절차 자체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을 예를 들어서 전세자가 들어있는 집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집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전세자들은 내보내고 이 부채를 집주인한테 그냥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니네들이 이 돈 갚아. 전세 보증금 못 갚았으니까 갚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야, 이 집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줬으니 이거는 경매를 넘길 거야. 라고 해서 강제 경매를 넘기는 거야, 일부러. 임차권 등기를 시켜가지고. 중요한 건 집주인은 경매 넘어가는 것보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차인 보증을 받아가지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한테 보증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막아는 거야, 아예. 못하게, 일부러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막아는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도 못 받아요. 문제 생기면. 못 받고 무조건 기존 임차인은 뭐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아 나가든지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경매 넘어가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이 전세 임차인을 한 명 받은 것 때문에 이 집이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도 못 뽑고. 그 짓을 시작한 게 2023년도부터예요. 2023년, 2024년, 2년 이미 일어났죠. 올해는 올 초부터 이미 다 작살나고 있어요. 전부 다 경매 넘어가요. 사람들은 마치 무슨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떨어져서 부동산이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국토부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미를 들인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뭐 유튜브들 보면 마치 무슨 국토부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가 능력이 없거나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을 뺏어서 그거를 마치 다른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척하면서 지들은 이익을 얻는 거죠. 지금 그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모든 부동산이 아파트 빼놓고는 지금 아파트도 고시죠. 아파트도 고시고 일반적인 빌라나 오피스 이게 전부 다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무도 지금 매체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매체에서 뭐 기껏해야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 뭐 어디가 친고가 경신 뭐 분양하는데 몇 대 몇 무슨 경쟁. 이제 그 몇 대 몇 경쟁도 이제 안 나와요. 왜냐면 건설사가 다 망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 쪽으로 이게 지금 시스템이 옮겨간 거예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세가 40%나 50% 전세율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예전에 다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 이 아파트에서 내가 전세를 살아도 내가 전세를 나갈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50%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5억짜리 전세 살다가 뭐 내가 나갈 때 집주인이 안 되면 5억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나한테 돌려주겠지 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022년, 23년, 24년 오면서 공무원들과 우리 이제 금융권 이 대출해주는 은행권 놈들이 아주 여기에 맛을 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아파트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주인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그 5억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를 경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경매 넘기는 건 단순한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줘요. 5억. 아, 당신 아파트 10억이었는데 지금 가치 떨어졌는데요. 가치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5억 대출 안 돼요. 3억 대출해 줘야 돼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산 사람들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그 5억도 전세 임차인 집어넣어 그 아파트를 산 건데 전세 5억짜리 나간다고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버리면 뭐 그냥 경매 넘어가는 거야 10억짜리 경매 넘어가고 거기 있던 임차인들은 임차인들대로 벌벌벌 떠고 야 우리 경매 넘어갔는데 어떡하나요? 그럼 뭐 임대인은 또 얘기하죠. 야 우리 10억짜리인데 우리 경매 아무리 넘어가도 당신도 5억은 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주는 건 둘째치고 경매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1주택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주택자고 겨우 아파트 하나 사서 근데 내가 돈이 모자라서 그거 전세 임차 주고 나도 어디 가서 월세 살거나 전세 살고 있는데 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 처분되면 그걸로 저 사람 보증금 줘야 돼. 그 남는 돈은 이 아파트 원래 10억짜리였는데 다 경매 처분하고 남으면 한 1, 2억밖에 안 남아. 그럼 나는 뭐냐면 그 전에 대출 받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 3억이든 얼마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집도 없어지고 대출 빚 생기고 나는 지금 여기서 보증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 살고 있는 보증금 여기도 이 집도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난 여기 보증금도 불안해. 그런 식으로 모든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폭발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는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그걸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망가뜨리고 지금 일부러 경매를 계속 넘기고 있고 그거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국토부 공무원 애들이. 걔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 니네 엿대 봐라 하고 지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뭐 10억짜리를 샀는데 대출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거 집만 은행에서 본인들이 가져가고 끝나거든요. 빚 관계가 청산이 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어떤 관계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5억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15억이 생겨요. 15억짜리 채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집주인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냐면 집주인은 본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억을 대출을 받았고 본인 돈 2억에 3억 대출 받고 3억 5억을 예를 들어서 전세 임차인을 넣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마음속에는 8억을 내뱉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럼 본인이 8억이라는 빚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집주인도 빚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소비 안 하고 이 전세 임차인은 평소 같았으면 신경 안 쓰죠. 나중에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었어. 근데 다들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그러니 내 보증금 5억을 뺏길까 봐 이 사람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 이사 못 가면 어떡해? 그럼 이 사람도 소비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 이 전세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경매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양쪽에 두 개의 세대를 이 두 개의 가정을 아예 돈을 묶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아예 그 경제적으로 현금을 묶어버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수가 폭락이죠.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체 경제 시스템이 그걸로 망가졌는데 그것만 내버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뭐 건설을 뭐 그러면 건설업이 왜 파산하는데? 왜냐하면 건설을 파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양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 사람들이 이 꼬라지를 보고 있거든요. 야, 내가 집을 저거 10억짜리를 사면
내가 현금 10억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도 대출받아서 사면 은행에서 야 대출 연장 안 해주면 저 10억짜리 그냥 넘어가네. 꼬라지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서 넘어가는 걸. 누가 그거 겁이 나서 어떻게 사겠어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남들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거든요. 지금 만 원, 원래 2만 원짜리인 게 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와, 너무 좋아. 만 원이 2만 원짜리 만 원 됐으니까 살게. 이 사람보다는 야, 2만 원짜리 만 원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5천 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에서는 분양해 놨는데 분양 안 되고 그럼 건설사 망하고 건설사 망하면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어떤 유튜브들은 야 그렇게 해서 건설사도 망하면 이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개소리죠. 왜냐? 오르려면 오른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누군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예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고요. 아예 이 지금 돈이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한국은행 총재 같은 애들 다 한통속인 겁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자를 지금 안 내리고 계속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을 안 해줘요.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니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뭐 지금 경제 뭐 그 상황을 눌러가지고 뭐 무슨 뭐 인플레이션을 누른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부동산을 이미 아작이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을커녕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뭐 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하는 총재가 모르고 있다 제가 보면 모르진 않아요. 걔는 또 한통속이기 때문에 은행 쪽이랑 한통속이기 때문에 뻔히 보고 있고 은행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다 경매 넘겨서 전부 다 재산 날려먹고 지네들 채권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 채권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서 집이 자기네들이 집을 떠안으면 그게 부실 채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부실 채권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경매로 넘어가도 그거를 나라에서 사버린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낙찰받아 LH나 얘네들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예요, 그냥. 어찌됐든 우리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네. 나라에서는 더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가는 거고 강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부동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돌아 설명을 드렸지만 개판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언제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보셨을 때 국토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 그만두고 국토부가 없어진다라는 상황이 되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한국은 그런 무슨 대통령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정치 관련된 것도 이제 조금 이따 뭐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피곤해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런 이거 한국 주식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치로 바로 넘어가자면 한국은 상권 분립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건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인데 한국은 행정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뭐 간단하게 제가 그런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검사라고 하는 이제 그 검찰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있고 판사가 있는 사법부가 있는데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에요. 검사는 행정부입니다. 사법부는 판사들이 있는 게 판사가 사법부인 거고 검사는 행정부인데 검사가 행정부인지 모르는 분들, 검사가 사법부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잘 구분을 못해서 행정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 행정부인 거고, 물론 현장 공무원직들도 많이 있죠. 중요한 분들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좀 이제 안 좋은 쪽들은 다 행정직들이에요. 국토부나 이런 친구, 국토부에서 거기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 나쁜 것들 아이디어 내 가지고 법으로 입법 안 시키고 뭐 허그라든가 자기네들 산하 기관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국민들한테 돈 빼먹는 거. 뭐 의료보험 기관들 뭐 이용해서 돈 빼먹는 이런 못된 복지부도 똑같죠. 그런 못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행정부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법부는 우리가 뽑는 이제 정치인들이죠. 투표에서 뽑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법을 만들거나 하는 거고, 원래는 법을 그래서 입법부에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행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재산을 어떻게든 뺏을까? 지들이 머릿속에 지들이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행정부에서 한 것들 전부 다 입법부 거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시행령 같은 거 지들이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멋대로 바로 집행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엉망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하시면 안 되고 한국 정치도 하시면 안 되고 한국 부동산도 하시면 안 돼요. 한국이 망하기 전까지. 망한다라는
가정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먼저 망하는 건 우리 국민인데 망해야 되는 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만두고 그 미국에서 지금 잘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트럼프하고 이제 우리 앨런 머스크 형이 행정부 공무원들 쳐내는 거 그 짓을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거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하지 마시라. 부동산, 주식, 뭐 아무것도 한국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뭐 중국 정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1시 반까지 원래 계획했던 11시 반까지 뭐 강의는 좀 했으니까 주식노예 계속 봐주시고요. 이제 뭐 저희 넷이서 얘기했는데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혹시? 들으시고 계신지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양자요? 아, 아까 질문 주셨군요, 전상무님. 양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양자 컴퓨팅 얘기하시나요? 양자 컴퓨팅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덕에 이제 양자 컴퓨팅도 속도가 빨라졌죠. 저는 양자 컴퓨팅 쪽은 아무리 빨라도 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은데 했는데 양자 컴퓨팅도 인공지능 덕에 빠르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일반 사용자죠. 이제 일반 사용자까지는 오기에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시장이 커지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건 일종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산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군사하고 뭐 이런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화약 같은 비즈니스들이 일반인들이 화약 관련된 비즈니스는 못 하잖아요. 화약 관련된 뭐 미국이다 그러면 화약이라고 그러면 뭐 탄알이나 뭐 이런 총기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일반 시민들까지 시장이 커졌지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방산업이 쉽게 안 커지듯이 양자 컴퓨팅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발전을 해도 발전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게 시장화돼서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는데 윈도우즈 시스템이 양자 컴퓨팅의 OS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런 게 오려면 꽤 오래 시간이 걸리겠죠. 전 뭐 여전히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인공지능 덕에 또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그걸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길게 봐서 창고리 양자 컴퓨팅 관련된 거는 일체 저는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예. 한 2시간,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출근들 하셔야 될 테니까 뭐 질문 사항 다른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준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준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준호로 좀 주식 투자하셔서 많이 돈 버십시오. 다른 분들 뭐 지금 쓰시는 분들 잘 벌고 계시니까 편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네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